전쟁지인 이라크로 파병을 갔던 한국인 707 특전사가 파병지에서 미군 장교 금발 미녀에게 사랑에 빠져 당신에게 임신을 시키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여성은 그를 무시하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뛰어난 작전 능력과 책임감에 반해 결국 그녀는 그와 임신과 사랑까지 나누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의 주도 아르빌. 문명의 요람이라 불렸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땅은 이제 화약 냄새와 메마른 모래바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대지 위로 자결하는 태양은 모든 생명의 수분을 증발시킬 듯 이글거렸다. 이곳에 대한민국의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파병된 평화의 사절단. 하지만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주둔지인 캠프 자이툰의 철조망 너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았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 하선우 상사는 매캐한 먼지가 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의 임무는 자이툰 부대의 핵심 인사 경우와 특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것. 태권도와 특공무술로 다져진 단단한 체구, 사막의 모래알까지 식별할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침착함은 그가 왜 천하제일이라 불리는 707의 요원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은 미군과의 연합작전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자이툰 부대가 건설 중인 학교의 주변 경계 및 위험 요소 분석을 위한 실무회의. 선우는 경호 대상인 공병대 지휘관의 바로 뒷자리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회의실의 냉방 장치가 뱉어내는 서늘한 공기와 바깥의 살인적인 열기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미군 측 연락 장교였다. 다음은 현장 위험 요소 분석에 대한 엘리사 존스 대위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선우의 무심했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그곳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굽이 없는 사막 전투화를 신었음에도 훤칠한 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단정하게 묶어 올린 금발.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이지적인,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곁을 내주지 않을 듯한 강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엘리사 존스 대위.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재원으로 연합작전 조율 능력을 인정받아 이곳 아르빌에 파견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유려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스크린에 뜬 위성사진과 작전 지도를 번갈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예상되는 위협의 종류, 적대 세력의 이동 경로, 취약 지점 분석까지.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상황 판단은 냉철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온갖 실전을 겪은 미군 장교로서 이제 막 분쟁 지역에 발을 들인 한국군을 한 수 아래로 보는 듯한 뉘앙스. 특히 재건 및 지원 임무를 주로 하는 자이툰 부대를 향한 시선에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온실 속 부대라는 무언의 평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선우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다. 저 자신만만한 태도, 강철 같은 자존심으로 무장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다는 기묘한 충동. 그녀의 빈틈없는 갑옷을 벗겨내고 그 안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용암처럼 솟구쳤다. 저 서늘한 눈빛이 자신으로 인해 뜨겁게 타오르는 순간을 상상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국군 측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 마치 어린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노련한 교사처럼.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회의실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장비 상자 하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미군들이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가며 자세를 낮췄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훈련된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과민한 반응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선우는 달랐다. 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만 돌렸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상자가 아니라 상자가 무너지기 직전 그 위를 지나간 커다란 쥐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엘리사 존스 대위는 가장 먼저 권총을 뽑아들고 상자 쪽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황과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모두가 헛된 소동이었음을 깨닫고 멋쩍게 총에서 손을 뗄 때 선우는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묘하게 주변의 소음을 뚫고 엘리사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소음의 근원과 위협의 실체를 구분하는 데까지 1.5초. 대응 자세 형성까지 0.5초. 나쁘진 않군. 하지만 실전이었다면 그 2초의 오판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갔을지도 모르지.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평가였다. 엘리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감히 일개 부사관이, 그것도 전투 경험도 없어 보이는 동양인 병사가 자신을 평가하려 든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선우를 쏘아보았다. 내 작전 능력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상사?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 파편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일촉즉발의 분위기. 그러나 선우는 태연했다. 그는 오히려 빙그레 웃기까지 했다. 그 미소는 엘리사의 자존심을 더욱 후벼 팠다. 선우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지극히 진지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평가할 자격이라. 물론 있지.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결국엔 내 사람으로 만들 남자니까. 엘리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희롱이었다.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엘리사의 푸른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신성한 맹세라도 하듯 선언했다. 똑똑히 기억해둬, 엘리사 존스 대위. 나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터에서 반드시 당신을 내 아내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내 아이를 임신시키고 말겠어.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국군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 상황은 군대 내의 위계질서, 국적, 상식을 모두 뛰어넘는 기행이었다. 엘리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황당해서 현실 감각마저 흐려졌다. 그녀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의 무례하고 오만한 남자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선우를 노려보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횡 몸을 돌려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단단하게 담은 입술과 굳은 어깨는 그녀가 얼마나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선우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속 부대 지휘관이 다가와 하 상사, 자네 지금 무슨 일하며 질책하려 했지만 선우는 그 말을 가볍게 잘랐다. 걱정 마십시오. 저것은 도발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엘리사가 사라진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사냥감을 정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 반드시 저 목표물을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캠프 자이툰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군 707 소속의 간 큰 상사가 미군 여장교에게 공개적으로 아내로 삼고 임신시키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 대부분은 그를 미친놈 취급했고 일부는 그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엘리사 존스 대위는 하선우라는 이름을 자신의 리스트 최상단에 올렸다. 가장 무례하고 오만하며 경멸스러운 인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그녀는 맹세했다. 다시는 저 동양인 남자와 엮이지 않으리라. 그의 오만한 콧대를 반드시 꺾어버리리라. 하지만 운명은, 그리고 전쟁터의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의 맹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을 거대한 모래바람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티그리스 강가의 오만한 약속은 그렇게 지독한 악연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엘리사 존스 대위에게 하선우 상사는 일종의 오염원이었다.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작전 구역에 떨어진 불쾌한 이물질. 그녀는 그날의 모욕적인 공개 선언 이후 의식적으로 그를 피해 다녔다. 식당에서도 그가 보이면 자리를 옮겼고 연합훈련 브리핑에서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앉았다. 그의 시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에 소름이 돋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하선우는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찬 동양인일 뿐이었다. 첨단 장비와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수많은 실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시스템에 익숙한 그녀에게 한 개인의 신체 능력이나 직감을 믿는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여겨졌다. 회의실에서의 쥐 소동 때 보인 그의 반응도 그저 운 좋은 눈치쯤으로 치부했다. 저런 오만한 인간에게는 처절한 실패와 좌절만이 약이다.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 하지만 아르빌의 상황은 그녀의 바람대로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다. 며칠 후 새로운 연합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다. 자이툰 부대가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곽 지역 마을 카라반에 대한 정밀 정찰 및 잠재적 위협 요소 제거 작전이었다. 최근 그 마을 주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의 움직임이 몇 차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작전의 지휘는 미군 측에서 맡았고 엘리사가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작전 계획서의 협력부대 명단에 적힌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자이툰 부대 특수임무대 하선우 상사 외 2명. 말도 안 돼. 엘리사는 작전 계획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녀는 곧장 상급 지휘관인 마이클 대령에게 달려가 항의했다. 대령님, 이 작전은 고도의 전문성과 팀워크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이툰 부대의 비전투 요원들을 투입하라는 겁니까? 그들은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발목만 잡을 겁니다. 마이클 대령은 시가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그녀를 쳐다봤다. 존스 대위,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 편견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자이툰 부대, 특히 저하선우라는 상사가 속한 팀은 단순한 비전투 요원이 아니야. 한국군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707 특임대 출신들이다. 그들의 임무는 재건 지원이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능력은 우리 못지않아.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지. 특정 상황이라니요? 엘리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비대칭 전력 민간인과 섞여 있는 적을 상대하는 데는 대규모 화력보다 예리한 칼 한 자루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 법이지. 상부의 결정이다. 그리고 하 상사팀의 투입은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기도 해. 자이툰 부대는 이곳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니까. 불만은 알겠지만 받아들여. 엘리사는 이를 악물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결국 그녀는 하선우와 그의 팀원들을 작전 회의에 호출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선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 그 미소를 보자 엘리사의 속은 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작전 개요는 파악했을 거라 믿는다, 상사. 엘리사는 일부러 딱딱하고 권위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공적인 관계로만 대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물론이지, 대위님. 선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받아쳤다.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변에 있던 미군 병사들이 킥킥거렸다. 엘리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다. 여긴 당신의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들어주는 곳이 아니다. 작전 중에는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할 거야. 사적인 감정, 불필요한 행동은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 알아들었나? 알겠습니다, 캡틴. 선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새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그 변화를 엘리사는 놓치지 않았다. 작전 당일 3대의 험비와 한국군 K-151 차량 일대가 아르빌의 새벽 먼지를 가르며 카라반 마을로 향했다. 엘리사는 첫 번째 험비에서 통신과 지휘를 맡았고 선우와 그의 팀은 후방의 한국군 차량에 탑승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골목 곳곳에 도사린 위험의 냄새를 엘리사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작전 계획에 따라 미군 병력은 마을 외곽을 포위하며 경계망을 구축하고 엘리사의 팀과 선우의 팀이 함께 마을 중심부로 진입해 정찰을 시작했다. 각 팀 5분 간격으로 상황 보고.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엘리사는 무전기에 대고 냉정하게 명령했다. 그녀는 선우의 팀을 자신의 바로 뒤에 붙여 감시하듯 움직였다. 저 오만한 남자가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간간히 보이는 주민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이방인들을 쳐다볼 뿐 누구도 쉽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흙벽으로 지어진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미로였다. 중앙광장 도착. 특이사항 없음. 엘리사가 막 무전을 마친 순간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들의 바로 앞 흙바닥에 먼지가 튀었다. 저격이다. 전원 엄폐. 엘리사가 외치는 것과 동시에 미군 병사들은 주변의 엄폐물 뒤로 순식간에 몸을 숨겼다. 훈련된 교과서적인 반응이었다. 엘리사 역시 흙벽 뒤에 몸을 숨기고 저격수가 있을 만한 위치를 찾기 위해 망원경을 꺼내 들었다. 예상 저격 지점은 전방의 2층짜리 건물 옥상.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젠장, 위치 파악이 안 돼. 한 병사가 외쳤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또 다른 저격의 표적이 될 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엘리사의 무전기로 하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존스 대위, 저격수는 그쪽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분명히 전방에서. 그건 함정이다. 총알이 박힌 각도와 파편을 봐. 소리는 전방에서 났지만 실제 발사는 7시 방향, 저 시계탑에서 이루어졌다. 소음기와 소음 증폭 장치를 함께 사용한 교란 전술이야. 엘리사는 순간 망설였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하나?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7시 방향 시계탑. 제압 사격. 그녀의 명령에 따라 미군 병사들이 시계탑을 향해 맹렬한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요란한 총성과 함께 시계탑의 벽면에서 파편이 튀었다. 그러나 반격은 없었다. 젠장, 속았나? 엘리사가 초조하게 중얼거리는 순간 선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움직여. 내가 길을 열 테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사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하선우가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지그재그로, 그러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골목을 가로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었다. 적의 예측 사격 경로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계산된 움직임, 동물적인 감각이 결합된 생존 기동이었다. 미군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쳐다볼 뿐이었다. 선우는 순식간에 시계탑 건물 아래에 도달했다. 그의 팀원 2명 역시 일사불란하게 그를 엄호하며 뒤따랐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최소한의 신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내부로 진입한다. 짧은 무전과 함께 그들은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몇 초 후 건물 안에서 짧은 총성이 두어 발 들려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엘리사와 그녀의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상황 종료. 저격수 2명 사살. 부상자 없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우의 담담한 목소리에 엘리사는 그만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남자. 실전 경험이 없어 발목이나 잡을 것이라 확신했던 그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단 몇 분 만에 정리해버린 것이다. 교란 전술을 간파한 분석력, 총알을 피하는 듯한 기동력, 그리고 소리 없는 침투와 제압까지. 그것은 그녀가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특수전의 정석 그 자체였다. 잠시 후 건물에서 나온 선우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다가와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건넸다. 탄피다. 예상대로 러시아제가 아니라 중국제 짝퉁이군.
정규군이 아니라 돈 받고 움직이는 용병들이라는 증거지. 엘리사는 말없이 탄피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마 선우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력. 그것은 화려한 장비나 방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 자체였다. 그리고 하선우는 그 실력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하선우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능글맞은 장난기가 없었다. 대신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프로페셔널의 깊고 고요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맙다. 엘리사는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하는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었다. 한 명의 군인이 다른 한 명의 뛰어난 군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다. 선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나중에 커피나 한 잔 사지. 물론 내 숙소에서. 그의 마지막 말에 엘리사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는가 싶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불쾌감에 몸서리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만함과 실력, 장난기와 진지함. 그 종잡을 수 없는 매력 앞에서 그녀의 단단했던 편견의 벽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카라반 마을 작전 이후 캠프 자이툰 내에서 하선우 상사를 바라보는 미군들의 시선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미친 아시아인 정도로 취급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능력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한 경외감과 호기심이 채웠다. 특히 작전에 함께 참여했던 엘리사의 팀원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의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과 판단력에 대해 떠들어댔다. 엘리사 존스 대위 역시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며 하선우의 활약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애썼다. 교란 전술 간파, 신속한 위협 요소 무력화, 뛰어난 전술적 기동. 건조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도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엘리사는 약속 아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다. 그녀는 PX에서 가장 좋은 원두커피 한 봉지를 사들고 수소문 끝에 한국군 숙소 구역으로 향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작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다. 선우의 숙소는 컨테이너 막사를 개조한 간소한 공간이었다. 노크를 하자 들어와 하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엘리사는 잠시 의외의 풍경에 할 말을 잃었다. 군인들의 막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 한쪽 벽에는 그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아르빌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역사 서적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물구나무를 서서 미동도 없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등과 어깨에 빽빽하게 자리 잡은 실전의 흔적인 크고 작은 흉터들과 완벽한 역삼각형의 등 근육은 그가 얼마나 극한의 훈련을 소화해왔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커피 사러 온 건가 아니면 내 몸매 감상하러 온 건가? 물구나무를 선 자세 그대로 선우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엘리사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착각하지 마. 약속을 지키러 왔을 뿐이다. 그녀는 커피 봉지를 그의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선우는 가볍게 몸을 틀어 사뿐히 바닥에 착지했다. 그리고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땀 냄새에 엘리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고맙군. 마침 좋은 커피가 마시고 싶었는데. 그는 자연스럽게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엘리사에게 의자를 권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엘리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그 그림 당신이 그린 건가? 심심풀이로. 이 삭막한 곳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은 있으니까. 선우는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그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군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지? 결국 엘리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묻어났다. 최고의 군인이면서 그림을 그리고 역사책을 읽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녀는 임신시키겠다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선우는 피식 웃으며 커피 향이 피어오르는 잔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나는 그냥 하선우다. 그리고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뿐. 그의 대답은 여전히 거침없고 직선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발칙하게 뛰어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커피잔을 들었다. 왜 나지? 이곳에 미군 여군이 나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몰라서 묻나? 선우는 자신의 커피잔을 든 채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당신 눈 속에 담긴 불꽃을 봤어.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강인함.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외로움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지. 나는 그 불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졌어. 당신의 그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엘리사는 숨을 멈췄다.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면을 그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늘 강해야만 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더 차갑고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해왔다. 하지만 그 갑옷 속에서 그녀 역시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한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합작전 회의나 훈련이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의 의견을 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 선우는 언제나처럼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서도 작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종종 늦은 밤 작전 상황실에서 함께 남아 다가올 위협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도와 서류를 사이에 두고 머리를 맞댄 채 의견을 나누는 동안 그들의 어깨가 스치거나 손끝이 닿을 때면 어색한 정적이 흐르곤 했다. 엘리사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선우는 그녀에게 이라크의 고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고 자신이 읽은 책의 구절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는 거리가 먼 낭만적이고 깊이가 있었다. 엘리사는 무뚝뚝하고 거칠기만 할 것 같았던 그의 의외의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었다. 적과 아군이 불분명한 이 전쟁터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성으로 통제하기에는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첩보가 입수되었다. 아르빌 시내의 한 시장에서 대규모 차량 폭탄 테러가 계획되고 있다는 첩보였다. 목표는 미군과 한국군이 자주 이용하는 보급로. 첩보의 신빙성은 매우 높았다. 즉시 연합 대테러 작전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엘리사와 선우는 또다시 핵심 팀원으로 함께 작전에 투입되게 되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하고 중대한 임무였다. 실패는 곧 수많은 민간인과 아군의 희생을 의미했다. 작전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상황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주변을 맴도는 듯 했다. 두렵나? 선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두렵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엘리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킬 테니. 그것은 그녀를 아내로 만들겠다던 오만한 약속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온기가 담긴 약속이었다. 엘리사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도 죽지 마.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진심 어린 기도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국경도 계급도 오만과 편견의 벽도 모두 허물어진 채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시선. 그 시선은 경계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내일 어떤 비극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디데이의 새벽은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다. 폭풍전야. 아르빌 시내의 아르카디미아 시장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 아래 죽음의 타이머가 시침을 옮기고 있었다. 첩보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아침 장이 서는 가장 붐비는 시간을 노려 시장 입구에서 차량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하선우와 엘리사 존스를 포함한 연합작전팀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시장 주변의 건물들에 은밀히 잠입했다. 선우의 팀은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엘리사의 팀은 폭탄 차량의 예상 진입로가 보이는 맞은편 건물 2층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의 심장 소리라도 들릴 듯 긴밀하게 교신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현재 시간 5시 30분. 시장 주변으로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 엘리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은 망원경에 고정된 채 예상 진입로로 들어서는 모든 차량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지만 손끝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다. 하 상사, 특이사항 있나? 아직.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쁘군.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옥상 난간에 몸을 낮춘 채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시장 전체의 기류를 읽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특정 차량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들의 표정, 공기의 미세한 떨림까지 좇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시장은 점차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였다. 목표 차량 식별. 흰색 픽업 트럭 차 번호 일치. 지금 진입로로 들어선다. 엘리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작전팀 전체에 긴장감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선우의 망원경 역시 빠르게 흰색 픽업 트럭을 포착했다. 운전석에는 긴장한 표정의 남자가, 조수석에는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자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트럭의 짐칸은 방수포로 어설프게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 실린 대량의 폭발물이 분명했다. 저격조 운전자를 조준해. 내 신호에 격발한다. 엘리사가 명령을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너무 빨리 쏴서 민간인들의 패닉을 유발해서도 너무 늦게 쏴서 테러를 막지 못해서도 안 되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다. 트럭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시장의 심장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선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찍고 들어왔다. 잠깐. 쏘지 마. 함정이다. 무슨 소리야 하상사. 목표가 눈앞에 있는데. 엘리사는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카라반 마을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저격수에게 대기. 라고 외쳤다. 저 트럭은 미끼야. 운전자의 눈을 봐. 저건 죽음을 앞둔 자의 눈이 아니야. 그저 돈 몇 푼 받고 운전만 하는 하수인일 뿐. 진짜는 따로 있다. 선우의 외침과 동시에 그의 시선은 시장의 반대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낡은 빵집으로 향했다. 그 빵집 앞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의 소음과 어울리지 않게 냉철했고 그의 손은 과일수레 아래에 숨겨둔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원격 기폭장치가 분명했다. 진짜 폭탄은 미끼 트럭이 아니라 시장 중앙에 세워져 있던 낡고 녹슨 폐차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테러범들은 미끼 트럭으로 시선을 끈 뒤 원격으로 진짜 폭탄을 터뜨려 혼란과 피해를 극대화하려는 이중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진짜는 구시 방향 빵집 앞 노점상이다.
저격수는 그놈을 처리해. 엘리사, 지금 당장 팀을 이끌고 폐차로 달려가. 내가 엄호하겠다. 선우의 판단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고 명령은 단호했다. 엘리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전원 나를 따르라. 목표는 중앙의 폐차. 이동. 그녀가 팀원들을 이끌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노점상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선우의 저격 지시에 따른 정확한 사격이었다. 하지만 기폭장치를 쥐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경련하며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피웅우 하는 희미한 신호음. 그리고 쾅!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과 함께 시장 중앙의 폐차가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폭발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건물의 유리창을 박살내고 사람들의 비명과 먼지가 시장 전체를 뒤덮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졌다. 엘리사는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부서진 건물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무너지는 건물 잔해를 보며 죽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하선우였다. 그는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인지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 그녀를 끌어안고 몸을 날렸다. 그의 단단한 등이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선우의 등 위로 잔해가 쏟아져 내렸다. 먼지가 가라앉고 주변이 잠시 고요해졌다. 엘리사는 자신의 몸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선우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우, 하선우. 그녀는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그의 등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젠장, 꽤 아프군. 선우가 희미한 신음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엘리사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자신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남자. 엘리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바보. 멍청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선우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약속했잖아. 반드시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주변에서는 살아남은 테러범 잔당들과 작전팀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사의 세상에는 오직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선우만이 존재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당신이 죽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엘리사는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압박하며 외쳤다. 그녀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의무병. 여기는 존스 대위. 의무병 지원 요청. 반복한다. 대원 조난. 대원 조난.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 남자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오만과 편견, 자존심 따위는 이미 화염과 먼지 속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그를 향한 절실한 사랑뿐이었다. 선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엘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엘리사, 내 아내가 되어줘. 화염과 총성 속에서 그는 처음에 그 오만한 약속을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건네는 가장 절박한 맹세였다. 엘리사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다. 그래. 당신만 살아 돌아온다면 뭐든지 다 할게. 당신의 아내가 될게. 그 대답을 들은 선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엘리사의 절규가 잿빛으로 변한 아르빌의 하늘에 비명처럼 퍼져나갔다. 하선우 상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새하얀 천장이 들어왔다. 캠프 자이툰 내의 의무대 병실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그 소리에 그의 침대 옆에서 웅크린 채 쪽잠을 자고 있던 엘리사 존스 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헬쑥했고 푸른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의 빛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선우, 정신이 들어?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를 향한 간절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려 애썼다. 등과 어깨에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뼛속까지 울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척추와 갈비뼈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고 등 전체가 콘크리트 파편에 찢겨 수백 바늘을 꿰맸다고 했다. 조금만 더 충격이 강했더라면 즉사했거나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했을 끔찍한 부상이었다. 내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지? 나흘 동안 계속 잠만 잤어. 다들 당신이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어. 엘리사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그녀는 지난 나흘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업무를 뒤로 한 채 그의 침대 곁을 지켰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영영 떠나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상실의 공포였다. 선우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희미하게 힘을 주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놈으로 보였나? 그는 특유의 장난기 섞인 말투를 애써 흉내냈지만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모습에 엘리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바보, 정말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결국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강인하고 냉철했던 미군 대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남자의 생활에 안도하며 우는 한 여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선우는 성한 팔을 들어 힘겹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금발은 며칠간 관리하지 못해 푸석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비단결처럼 느껴졌다. 울지 마. 당신 눈물 흘리게 하려고 살아 돌아온 거 아니니까. 그의 위로에 엘리사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의식 없을 때 했던 말 기억해? 선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화염과 먼지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에게 건넸던 청혼. 엘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대답했어. 당신이 살아 돌아온다면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 병실 안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다. 지독했던 첫 만남, 오만과 편견의 시간,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싹튼 존중, 그리고 목숨을 건 작전 속에서 확인한 사랑까지. 그 약속 아직 유효한가?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한 가닥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나 그녀가 동정심 때문에 혹은 극적인 상황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한 대답일까봐. 엘리사는 그의 불안을 읽었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효하고 말고. 엘리사 존스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당신의 그 오만한 첫 예언이 결국 실현된 셈이네. 그녀의 말에 선우는 마침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고통도 잠시 잊은 듯 그의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돌았다. 그럼 이제부터 내 아내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군. 준비라니? 우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지. 이를테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당신이 잠버릇이 험한 편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 말이야.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엘리사는 헛소리라고 쏘아붙이면서도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는 없었다. 병실 안을 가득 채웠던 소독약 냄새 대신
두 사람 사이에는 달콤하고 따스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엘리사는 매일같이 그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아주었고 한국군 취사병에게 부탁해 그가 좋아한다는 곰탕을 얻어다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엘리사는 선우가 사실 고아 출신이며 707 부대를 자신의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강인함과 독립심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자 그녀는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선우 역시 엄격한 군인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나 늘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온 엘리사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캠프 자이툰의 공식적인 비밀이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않는 국적과 계급,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삭막한 주둔지 내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이야기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선우의 부상은 심각했고 한국으로의 후속 및 전역 조치가 결정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의 파병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 역시 곧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또다시 피할 수 없는 이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가 한국으로 후송되기 전날 밤 엘리사는 그의 병실을 찾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야지. 가서 치료 잘 받고 평범한 삶을 살아. 더 이상 나 같은 군인 여자 때문에 위험한 일 겪지 말고. 엘리사가 애써 담담한 척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평범한 삶? 당신 없는 삶이 나에게 평범할 리가 없잖아. 치료 끝나면 바로 당신에게 갈 거야. 미국이든 세상 끝이든. 하지만 우리는 국적, 언어,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뿐이야. 우리는 이미 재와 눈물 속에서 약속했어. 그 맹세 잊은 거 아니지?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엘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맞췄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서로의 눈물이 뒤섞인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첫 키스였다. 기다릴게. 당신이 올 때까지. 그것은 이별을 앞둔 연인들의 슬픈 약속이자 더 큰 사랑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다음 날 하선우는 의료 후송기에 몸을 실어 한국으로 떠났다. 엘리사는 멀어지는 비행기를 보며 언젠가 그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한국으로 돌아온 하선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하선우 상사라는 이름은 전상 군경 하선우라는 낯선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군 병원에서의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등 전체에 남은 끔찍한 흉터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신경통은 그가 전쟁터에서 치른 대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한때 인간의 한계를 넘나들던 그의 육체는 이제 걷고 움직이는 사소한 일상조차 버거워했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동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했지만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폭발의 굉음, 피냄새, 그리고 죽어가던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끝에는 엘리사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와의 약속, 그녀와의 미래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엘리사 역시 미국으로 복귀한 후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에 시달렸다. 화려한 복귀 환영 행사도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르빌의 잿더미 속,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의 낯선 나라에 가 있었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그들을 이어준 것은 낡은 국제전화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서툰 화상 통화였다. 시차 때문에 한 사람은 이른 새벽에, 다른 한 사람은 깊은 밤에 잠을 설쳐야만 했지만 그들은 하루라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오늘 재활치료는 어땠어? 많이 아팠어?
화면 너머로 보이는 엘리사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선우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안타까워하고 기뻐했다. 이 정도는 훈련에 비하면 산책 수준이야. 그나저나 당신 또 저녁 걸은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선우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 했다. 그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의 목소리에 숨겨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걱정 마. 잘 먹고 있으니까. 대신 당신이 얼른 나아서 내 앞에 나타나 줘야겠어. 보고 싶어, 선우.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선우는 모든 고통을 참아낼 힘을 얻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애틋했고 때로는 유쾌했다. 엘리사는 자신의 일상,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군대 동료들의 험담까지 시시콜콜하게 늘어놓았다. 선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끔씩 툭툭 던지는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는 엘리사를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평범한 세상의 이야기를 접했고 엘리사는 선우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 선우의 몸은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되었다. 그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운동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재활치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군인 외에 다른 삶은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엘리사와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는 파병 시절 여러 국가의 군인들과 교류하며 얻었던 경험과 어학 실력을 살려 무역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밤에는 재활치료를 받고 낮에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무역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그의 눈빛은 707 시절의 그 날카로움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당당하게 엘리사의 앞에 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았다. 전상군경이라는 꼬리표는 동정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주지는 못했다. 몇 번의 사업 계획이 무산되고 어렵게 모은 군인 연금마저 사기를 당해 날릴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절망적인 순간마다 그를 붙잡아준 것은 엘리사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선우.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한 사람이잖아. 나는 당신을 믿어. 그녀의 무한한 신뢰는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만나고 밤을 새워 시장을 분석했다. 그의 성실함과 군인 시절 몸에 밴 우직함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중동 지역의 중고 의료 장비를 수출하는 작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작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태평양을 건너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한편 미국에서 선우를 기다리던 엘리사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었다. 그녀의 파병 경력과 뛰어난 능력 덕분에 국방부에서는 그녀에게 소령 진급과 함께 유망한 보직을 제안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탄탄대로의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곧 선우와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상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가족과 동료들은 모두 그녀의 결정에 경악하며 만류했다. 제정신이니 엘리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고작 한국인 남자 하나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했다. 아버지,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군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우가 첫 수출 계약의 대금을 받은 날. 그는 망설임 없이 미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의 재산 전부를 털어넣은 편도 티켓이었다. 그는 엘리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고의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동안 선우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이라크의 모래바람 속에서의 첫 만남,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화염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약속. 길고 긴 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의 심장이었다. 태평양을 넘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곧 그녀의 귓가에 직접 닿게 될 터였다.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 인근의 작은 도시. 엘리사는 저녁 후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민간인의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울리던 기상 나팔 소리 대신 고요한 새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규칙과 명령으로 가득 찼던 삶에서 벗어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 허전함은 오직 하선우에 대한 그리움으로만 채워졌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엘리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선우와의 화상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접속하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조금 뜸해진 터라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건가? 아니면 몸이 다시 안 좋아진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본 엘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 앞에는 흠뻑 젖은 채 커다란 여행 가방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조금은 야위었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얼굴. 아르빌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군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도 그리고 수천 번의 화상통화 화면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던 그 남자 하선우가 그녀를 보며 서 있었다. 오래 기다렸지? 선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했지만 엘리사의 심장을 꿰뚫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낯선 양복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선우,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제야 선우는 안심했다는 듯 특유의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다. 내 아내가 될 여자를 직접 데리러 왔지. 화상 통화만으로는 성에 안 차서 말이야. 그 순간 엘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선우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다.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을 느끼자 그동안의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의 시간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듯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선우. 나도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 엘리사.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던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하듯 입을 맞췄다.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뒤섞인 깊고 뜨거운 키스였다. 그날 밤 엘리사의 집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졌다. 딸의 저녁도 모자라 낯선 동양인 남자까지 집에 들인 상황을 마주한 그녀의 아버지, 퇴역 장군 출신의 윌리엄 존스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자를 여기까지 끌어들인 거냐, 엘리사.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지 못해. 윌리엄의 눈에 비친 선우는 그저 딸의 미래를 망치러 온 불청객일 뿐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윌리엄의 분노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하선우라고 합니다. 누가 내 놈 아버님이야. 저는 엘리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선우의 한국어 섞인 서툰 영어는 단호하고 진실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707 특임대 요원의 기백이 느껴졌다. 엘리사는 그런 그의 옆에 바싹 다가서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고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딸의 확고한 모습에 윌리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딸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좋다. 오늘 밤만 이 집에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하지만 내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선우를 시험이라도 하듯 이른 새벽부터 그를 깨워 함께 조깅을 하자고 제안했다. 군인 출신인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며 그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재활을 마쳤다고는 하나 아직 완벽하지 않은 몸으로 퇴역 장군의 페이스를 따라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조깅이 끝나고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돌아왔을 때 선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버님의 체력은 여전하시군요. 현역 시절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의 말에는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윌리엄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날 이후로도 윌리엄의 보이지 않는 시험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선우는 언제나 우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냈다. 그는 윌리엄의 서재에 꽂힌 전쟁사 책들을 독파하며 그와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서툰 솜씨지만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며칠 후 엘리사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을 때였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윌리엄과 달리 선우는 침착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차를 불렀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엘리사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침착함과 헌신적인 모습은 윌리엄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놀라웠다. 엘리사는 임신 8주 차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입덧이 심하게 온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엘리사는 기쁨과 동시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선우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엘리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내 아이를 가졌다고? 응. 내가 아빠가 되는 건가?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엘리사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윌리엄을 향해 돌아보며 외쳤다.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된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의 외침 앞에서 윌리엄은 더 이상 아무런 반대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동양에서 온 고집불통 청년이 결국 자신의 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까지 모두 쟁취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우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호언장담했던 그 오만한 약속. 반드시 당신을 내 아내로 만들고 내 아이를 임신시키고 말겠다는 그 말이 이제 머나먼 이국의 약속의 땅에서 눈물겨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선우와 엘리사 존스의 결혼식은 버지니아의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엘리사의 아버지 윌리엄과 몇몇 가까운 친지, 그리고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선우의 707 시절 전후 몇몇만이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엘리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선우의 얼굴에는 행복과 책임감이 교차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맹세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증표와 같았다. 결혼 후 선우는 미국에 정착했다. 그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 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발로 뛰며 거래처를 뚫고 밤에는 서툰 영어로 계약서를 검토하며 잠을 줄였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엘리사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서툰 영어를 교정해 주었고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설명해주며 그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선우의 성실함과 군인 시절의 경험은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의 주력 사업이었던 중고 의료기기 무역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경험 덕분에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현지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법 교육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몇 달 후 엘리사는 건강한 처자들을 출산했다. 선우는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한국 이름을, 엘리사는 데니얼이라는 미국 이름을 선물했다. 아이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더 큰 행복과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선우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더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무뚝뚝하기만 하던 장인 윌리엄 역시 첫 손주의 재롱 앞에서는 무장해제되기 일쑤였다. 그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아이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며 평범한 할아버지의 행복을 만끽했다. 시간이 흘러 첫째 하늘이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엘리사는 둘째 딸을 임신했다. 딸의 이름은 선우가 바다로 엘리사가 사라로 지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막내 아들 강미국 이름 조슈아이 태어나면서 선우와 엘리사는 마침내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이라크의 전쟁터에서 농담처럼 던졌던 아이 셋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가정은 언제나 두 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칠면조 구이가 함께 올랐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는 영어를, 아빠에게는 한국어를 배우며 자라났다. 거실 TV에서는 미식축구 경기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번갈아 나왔다. 명절이면 한복과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함께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선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그는 이제 작은 무역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지사를 둔 제법 규모 있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는 한국과 미국을 수시로 오갔고 가족들 역시 그와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두 개의 조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방학이면 한국에 있는 선우의 옛 전우들, 삼촌들을 만나러 갔다. 아이들은 707 부대 삼촌들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서툰 한국말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사랑을 듬뿍 받았다. 선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이 재활치료를 받았던 군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현충원을 참배하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의미를 가르쳤다. 미국에서는 외할아버지 윌리엄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 육군사관학교를 견학시키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함께 보며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역사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선우와 엘리사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너희는 두 개의 훌륭한 나라를 부모로 둔 누구보다 축복받은 아이들이란다. 한국인의 강인함과 미국인의 합리성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란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편협한 시각에 갇히지 않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여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어느 해 여름 선우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바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땅, 이라크의 아르빌이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아르빌은 여전히 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자이툰 부대가 지었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 있었다. 선우와 엘리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폭탄 테러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선우는 자신의 등에 남은 흉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아빠는 바로 이곳에서 너희 엄마를 지키기 위해 싸웠단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너희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아빠에게 가져다 주었지. 아이들은 아직 전쟁의 비극과 사랑의 깊이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가 그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다. 첫째 하늘이가 아빠의 등에 난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물었다. 아빠, 지금도 아파요? 선우는 아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아니, 하나도 아프지 않아.
너희와 엄마가 함께 있으니 이 흉터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거든. 엘리사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국경을 초월한 사랑. 그 사랑의 결실인 새 아이들과 함께 다시 찾은 약속의 땅.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두 개의 조국을 가진 하나의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다. 아르빌 여행 이후 선우의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선우의 사업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성숙한 기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전 세계의 전쟁 및 분쟁 지역 아동들을 위한 의료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엘리사와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딴 SE 파운데이션이었다. 재단 활동을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하던 중 선우는 시리아의 난민 캠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활동하는 한 구호단체 직원을 통해 몇 년 전 아르빌 시장 테러를 기획했던 테러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가 바로 그날 하선우의 저격으로 사살된 노점상 테러범의 친동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는 형의 복수를 맹세하며 자신의 조직을 재건하고 특히 SE 파운데이션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미국과 한국 관련 인사들을 새로운 테러 목표로 삼고 있다는 첩보였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행복한 현재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우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자신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 할까? 그는 더 이상 피와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선우는 결국 모든 사실을 엘리사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이라크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그 시절의 미군 대위처럼 냉철하고 단호하게 빛났다. 혼자서 해결할 생각은 마, 선우. 우리는 부부야. 당신의 과거는 곧 나의 과거이기도 해.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해. 두 사람은 예전 작전 상황실에서 머리를 맞댔던 것처럼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에 몸담고 있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선우의 707 시절 동료들과 엘리사의 미군 시절 동료들은 기꺼이 비공식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 시작된 것이다. 선우는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업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엘리사는 정보기관 동료들로부터 전달받은 첩보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동선과 계획을 예측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테러 조직의 위협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빠르게 다가왔다. 그들은 선우의 가족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위협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일상 바로 턱 밑까지 다가온 현실적인 공포였다. 선우와 엘리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아이들은 불안해했지만 선우와 엘리사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얘들아, 이건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란다. 아빠랑 엄마가 아주 나쁜 악당들을 잡는 동안 너희는 이곳에서 용감하게 기다려주는 거야. 할 수 있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본 선우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며칠 후 테러 조직이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한자선 행사를 노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 행사에는 선우가 주요 후원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선우를 직접 공격하여 복수를 완성하려는 속셈이었다.
선우는 이것이 그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겠다고 자원했다. 엘리사와 동료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미쳤어? 당신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엘리사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선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엘리사, 내 말 들어.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는 없어. 이 악연의 고리를 이번에 확실히 끊어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를 믿어줘. 예전처럼.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엘리사는 그의 진심 앞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작전 계획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좋아. 당신이 미끼가 된다면 나는 현장 지휘관이 되겠어. 당신의 등 뒤는 이번에도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작전을 함께 준비했다. 선우는 테러범들을 유인하기 위해 예정대로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그의 몸에는 방탄조끼와 보이지 않는 통신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는 엘리사의 지휘 아래 미국과 한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거미줄 같은 포위망을 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장에 들어선 선우는 태연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주변의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곤두서 있었다. 바로 그때 웨이터로 위장한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남자의 눈빛이 선우와 마주치는 순간 선우는 그가 바로 복수를 맹세한 테러 조직의 리더임을 직감했다. 남자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하는 순간 선우는 몸을 날려 그의 팔을 꺾었다. 동시에 엘리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모든 요원들의 이어피스에 울려 퍼졌다. 타겟 확인. 작전 개시.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곳곳에 숨어있던 테러범들이 총을 꺼내 들었고 요원들과의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선우는 테러 조직의 리더와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한 본능과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선우는 마침내 테러리스트를 제압했다. 그의 이마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그는 주먹을 멈췄다. 증오와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복수 대신 법의 심판을 택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살아남은 테러범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선우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피했다. 엘리사는 먼지투성이가 된 그에게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다. 끝났어, 선우. 정말로 모든 게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실감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마침내 거쳤고 그들 앞에는 오직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평화로운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마지막 전쟁이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의 순간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낸 선우와 엘리사의 가족에게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안전가옥을 떠나 버지니아의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았다.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난 일상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달콤했다. 선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낸 영웅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모든 언론의 인터뷰를 사양하고 조용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찬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었다. 그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가고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엘리사 역시 군인으로서의 긴장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삶에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나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전쟁터의 냉철한 장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온화한 미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라크에서 갓난아기였던 첫째 하늘 데니얼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아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할아버지인 윌리엄은 손자가 자신의 뒤를 잇게 된 것에 대해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다. 하늘이 입학식을 하던 날 온 가족이 웨스트포인트를 찾았다.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선우와 엘리사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아들 제법 멋있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것 같아. 선우가 먼저 자랑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엘리사는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누구 아들인데? 당신과 나의 아들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이제 두 개의 조국을 모두 지키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 것이다. 둘째 딸 바다사라는 어머니를 닮아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아가씨로 성장했다. 그녀는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파리의 유명 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아빠가 아르빌의 숙소에서 그렸던 풍경화에서 영감을 받아 전쟁과 평화,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그리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호기심 많던 막내 강조슈아은 아버지를 따라 비즈니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대학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며 언젠가 아버지의 SE 파운데이션을 물려받아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업가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난 후 선우와 엘리사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예전처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인생의 황혼기를 풍요롭게 채워나갔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선우와 엘리사는 버지니아의 집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엘리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엘리사, 혹시 후회한 적 없어? 나 같은 동양의 고집불통을 만나서 당신의 인생이 너무 험난해진 건 아닌지. 엘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다. 후회라니.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걸. 당신은 내게 세상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2004년 이라크 아르빌에서 당신이라는 오만한 남자를 만난 거야. 그녀의 말에 선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야말로.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재활의 고통도 사업의 실패도 과거의 악몽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고 나의 조국이었고 나의 사랑이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이겨낸 노부부의 포옹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의 사랑 고백보다 깊고 단단했다. 기억나? 내가 당신에게 처음 했던 말. 선우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잊겠어? 반드시 당신을 내 아내로 만들고 임신시키겠다는 그 세상에서 가장 무례하고 황당한 말을. 엘리사가 웃으며 받아쳤다. 그 약속 결국 다 지켰지? 아내도 만들고 아이도 셋이나 낳고. 그래, 당신은 약속은 기가 막히게 지키는 남자야.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더 남았는데. 무슨 약속? 선우는 엘리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주 오래전 이라크의 병실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속삭였다.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찾아내서 다시 한번 내 아내로 만들겠다는 약속. 엘리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해.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은 수많은 역경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영원한 약속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그 위대한 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장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뿐이었다.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